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대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꺼낸 한국형 국가투자형 NVDI, 국가가 투자할 수 있는 AI 산업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여당에서는요 사회주의다, 뭐 공산주의 같은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지만 대만의 TSMC라든지 또 우리 한국의 포항제철, 지금 포스코죠, 국가가 주도해서 했던 산업 기업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분별한다면 더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뭐 모든 사람이 달려드는 모양새인데요. 대선이 아마 많이 좀 다가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미있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문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파스.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만 엄선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예가 속 뉴스픽. 오늘도 뉴스토마토의 자랑 전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도이치모터스 얘기, 사실은 3부 얘기입니다.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 씨, 네. 이 사람 3부 체크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9개월 만에 드디어 이복현 금감원장이 삼부토건도 주가 조작하고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네, 지난 6월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이종호 씨가 포함된 멋진 해병이라는 단톡방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네. 해당 단톡방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컨트롤 타워로 알려진 이종호 씨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 씨가 3부 내에 체크하라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 직후부터 삼부토건 주식은 5배 이상 폭등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당 카톡이 공개되면서 이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졌고 김건희 씨와의 연관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제에서야 이복현 금감원장은 일부 이해관계자의 100억대 이상의 이익 실현이 있었던 것도 이미 보도가 됐으니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사실상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 씨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3부가 이 3부 토건이 아니라 골프 3부였다. 뭐 이런 네. 해명도 나왔었는데요. 네. 이복현 금감원장의 설명으로 이런 해명은 더 이상 설득력을 잃었고 또 한편 이 원장은 주가 조작의 실체는 수사의 영역이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3부 토건, 골프 3부 아닙니다. 3부 토건.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아주 급등했던 이유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해서 참여한다라는 발표 때문이었는데 이 문제는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으로 좀 의심되는 대목 이런 게 또 발견이 됐습니다. 네, 이 삼부 토건은 우크라이나 현지 사정에 밝은 이 유라시아 경제인 협의회와 전후 재건 관련 MOU를 맺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부터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 시기는 2022년 6월이었는데요. 해당 기사로 주가는 치솟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내용이 허위인 게 밝혀졌습니다. 당시 삼부 토건 기업 보고서를 보면 해외 사업은 이미 정리 중이었고 비중은 0.04%에 불과해서 해외 재건 사업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네. 그러나 이듬해 5월 삼부 토건은 유라시아 경제인협회가 폴란드에서 주관한 우크라이나 재건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석 나흘 전에 국토부 차관과 면담을 가진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해당 컨퍼런스에서 이 윤석열 씨가 우크라이나 재건 계획을 밝히면서 삼부 토건 주가는 급상승하면서 한 달 사이 94%나 뛰었고요. 94%. 네, 코스피 상승률 1위를 1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이 삼부 토건이 우크라이나 현지 도시나 또 업체 4곳과 MOU를 맺었다고 이렇게 홍보한 덕이 컸습니다. 네. 하지만 협회 측은 이 MOU 홍보 기사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모르는 내용이었다라면서 내용을 보니까 볼펜으로 수기 작성한 문서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야. 이 다른 기업들은 협회 양식에 맞춰서 문서를 다 인쇄했는데 그 삼부 토건은 그렇지 않았다는 건데요. 네. 삼부 토건은 이례적으로 국토부 차관과 만난 것에 대해서는 지역 산업단지 지정 계획 반영 요청을 위한 면담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또 MOU는 정상적으로 체결했고 금감원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라는 게 이 삼부 토건의 입장입니다. 자, 지금 사실은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 하면 주가 조작은 이 자본주의 시장을 아주 좀먹는 가장 나쁜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주가 조작이라면 막 짜고 이렇게 막 샀다가 팔고 이러지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주가 조작인 거예요. 아주 허위 얘기해가지고 주가 부양한 다음에 자기들은 팍 사고 개미들이 딱 달라들면 주가 올리면 싹 팔아 나오는 네. 그거 주가 조작 자본시장부 위반으로 처벌하는 건데 지금 상황에 보면 국가가 이런 짓을 정부가 뭐 기재부 장관 당시 추경호 국토부 장관 원희룡 등등이 여기에 이용된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문제고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삼부 토건도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 윤석열 부부가 여기에 연관이 돼 있다. 혹시나 주식을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삼부 토건의 실소유주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인연이 있다고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입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씨 입에서 이 삼부를 언급했고 곧바로 또 공교롭게도 김건희 씨가 젤렌스키 영부인과 면담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삼부 토건의 주가가 급증했고 부실한 MOU 협정 그리고 또 이례적인 국토부 차관과의 만남 등 유독 좀 공교롭고 의심쩍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의혹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으로 수사기관은 주가 조작의 의혹이 이 정권 차원의 특혜인지까지도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벌써 봤어야죠. 이복현이라는 사람은 검사 출신이지만 윤석열 사단의 막내 경제수사통이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윤석열 사단이에요. 이 사람이 이 정도 얘기할 정도면 사실은 조작에 의심이 충분히 있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그 당시에 누가 돈을 얻었고 이 사람은 무슨 정보로 갑자기 주식을 이렇게 샀고 주식 6배, 7배 떼었거든요. 우리도 알았으면 사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알고 샀는 건지 또 사고 언제 빠져나왔는지 등등만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그게 윤석열 부부하고 관계가 있는지 확인이 반드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늦었습니다, 사실은. 삼보 체크해! 그때 확인을 해야 되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 사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지금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장제원 전 의원 얘기인데요. 자, 피해자한테 보낸 문자들이 지금 공개가 됐네요.
네, 서울경찰청은 지난 2015년 11월 장제원 전 의원이 서울엔 호텔방에서 자신의 비서였던 A씨에게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진술과 정황을 포착해서 지난 1월부터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네. 관련해서 JTBC가 최초 보도를 하자 이 장 전 의원은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이라면서 갑자기 고소한 데 대해서는 음모와 배경이 있다 이런 의심이 든다면서 반박을 했었는데요. 장 전 의원은 이 성폭력은 거짓 주장이라고 해명하면서 이 내용을 JTBC가 보도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적 조치도 예고를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경찰은 2015년 11월 18일 장 전 의원이 비서 A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보해서 분석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문자 내용 중에는 그렇게 가버리면 내 마음은 어떻게 하냐, 전화 받아달라, 어디 있는지라도 말해달라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나 경찰이 이 해당 문자 메시지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 장제원 전 의원이 문자를 보내기 시작한 이 시점이 피해자가 호텔을 빠져나갔다고 주장한 직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문자 아마 성범죄에서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 문자가 공개되기 전에 장제원 전 의원 국민의힘 탈당하겠다 의사를 밝혔었어요. 네, 지난 4일 JTBC가 성폭력 의혹을 보도하겠다 이런 예고 기사만 나간 상태였을 때에도 장제원 전 의원은 신속하게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관련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5일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야인 생활을 하고 있는 제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라면서 재차 해명에 나섰는데요. 그러다가 이 당에 부담을 줄 수 없다 면서 국민의힘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자신은 진실을 밝히겠다라면서 10년 전의 자료들과 이 기록들을 찾아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이렇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맞아요. 이 탈당을 시사했는데 그 직후에 문자가 공개됐어요. 네. 문자 증거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 뒤에 반응은 어땠어요? 그 뒤에 이 장제원 의원의 변호사는 네. JTBC의 문자 메시지 공개 보도에 대해서 성폭력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될 수 입장을 없다고요? 밝혔습니다. 변호사는 장 전 의원은 이 앞뒤 상황이 잘린 문자 메시지를 성폭력 의혹에 대한 증거로 제시한 데 대해서 강한 분노와 함께 이 황당함까지 느끼고 있다면서 네. 전후 상황을 완전히 배제한 메시지를 증거인 양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어서 문자 메시지는 어느 하나도 성폭력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없다면서 성폭력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문자 메시지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어떻게 왜 이런 말을 하는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문자를 조작했거나 이런 것들이면 모르겠지만 조작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런 문자가 갔다고 하면 아주 정황적으로 아주 그 강력한 증거죠. 네. 뭐 CCTV 찍혀야지만 됩니까? 또 10년 전에 이렇게 찍혀 있을 리도 없잖아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닌 증거 낼 수 있는지 한번 보기로 하고요. 자,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얘기 좀 해보면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게 관련해서 북콘서트 개최를 했는데 여기서는 개헌 이야기하면서 뭐 선수 교체가 아닌 시대 교체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영상 하나 보고 이야기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난 겨울을 보내면서 많은 분들이 고통스럽고 많은 분들이 안타까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기왕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 상황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좋은 미래로 갈 수 있을지를 궁리하고 그 길을 찾아서 용기 있게 결단하고 헌신하면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어제 북콘서트 자리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선수 교체가 아닌 시대 교체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대 교체요. 네, 한 전 대표는 개헌 이야기가 나오면 정치권의 일이라 그게 되겠어 하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면서 누군가 구시대의 87 체제를 문을 닫는 굳은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 1987년 헌법은 정치 주체의 절제 정신을 전제로 한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얘기하는 이 29번의 탄핵은 헌법에 근거 조항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비상기업도 헌법에 있었다라고 꼬집었는데요. 한 전 대표는 지금 어떻게 해야 좋은 미래로 갈 수 있을지 궁리하고 헌신하고 나아가야 한다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 북 콘서트 개헌 이야기를 했었는데 홍준표 시장이 바로 비판을 했네요. 네, 예상했듯이 바로 그대로? 홍준표 대구시장 예. 강하게 비판을 인자! 했는데요. 예.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을 이렇게 망쳐놓고 양심이 있어야지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해놓고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앞서 한 전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자기 희생을 언급하면서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개헌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홍준표 시장은 수천억 원을 들여서 이 정치적 내전 상태에서 대선을 하는데 3년짜리를 뽑으려고 하냐, 얼마나 대통령이 하고 싶으면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홍 시장 본인의 개헌 구상에 대해서는 구상은 진작 다 해놓고 정리해서 곧 나올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뭐 우리 댓글 오늘 이창근 씨, 도이킴님, 박찬웅님, 뭐 많은 분들, 천정수님 뭐 글들 주고 계시는데 다 지금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대선 나올 때도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검사 출신 뭐 똑같은 거 아니냐 등등의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정치를 하려면 좀 색다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데요. 네. 글쎄요. 지켜보기로 합시다. 대선 국면인 것 같아요. 탄핵 안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해도 다 얘기하는 거는 시대 교체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봤을 때는 아마 국민의힘의 다른 대권 잠룡들도 앞으로 또 그런 얘기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뉴스픽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주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목요일에 용감 남자 용가라사대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스튜디오가 확 바뀌었어요. 아, 일주일 예. 사이에. 바뀐 지 조금 되긴 했는데 그 후로 처음으로 저희가 모셔서 이런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은데요. 깔끔하죠. 이제 진짜 방송하는 것 같아요. 이제 가짜 방송이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이 책을 제가 사실 꼼꼼히는 모르지만 제가 좀 읽어봤습니다. 소액 주주혁명 책 직접 또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목차도 보고 제가 또 막 책 보는 걸 너무 좋아하진 않아서 근데 상당히 어떤 주식이라든지 아주 자본시장에 대해서 아주 많이 글들 또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던데 그래서 저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금감원이 이제 파악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시점이 좀 공교롭습니다.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고 전문가 아니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 드려봅니다. 사실은 좀 늦은 거죠. 그렇죠. 그때 아니었나? 금감원의 이런 발표가 진작 나왔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벌어진 거는 2023년 5월 대략 중순 때부터 한 2달 동안 주가가 5배 이상 급등했거든요. 네. 근데 그 급등하는 기간 내내 대통령 부부 또 정권의 핵심 인사들과의 그 연계성이 너무 뚜렷해요. 네. 그냥 보여요. 네, 그냥 다 보여요. 다. 근데 이게 세상에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한 건 사실은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2차 주포라고 알려져 있는 이종호 씨가 포함되어 있던 멋쟁 해병 단톡방에 뜬금없이 내일 3부 체크하고라는 메시지가 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메시지가 뜬 게 2023년 5월 14일입니다. 그날이 일요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안 열린 날이죠. 근데 공교롭게 그 다음 날 삼부토건의 주가가 앞뒤로 상당 기간에 그러니까 그 최저점이었어요. 네. 단기 저점. 아하. 그리고 화요일 날 어떤 이벤트가 열리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영부인이 방한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영부인하고 영부인 회담을 가져요. 그리고 나서 물론 당시 지금도 대통령이긴 하죠. 예. 예. 대통령하고의 면담도 네. 실시가 되는데 했었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꿈틀대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에 재건을 어떻게 할 거냐 네. 관련한 포럼이 열리는데 그 포럼에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참석하면서 뜬금없이 삼부토건 대표가 그 같이 포럼에 가죠. 같이 가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뜨악했어요. 네. 아니 삼부토건 그때도 재정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예. 안 좋다고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는데 웬 삼부토건, 뭐 현대건설, 네. 뭐 GS, DL 다 어쩌고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하면서 결국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 때 극비리에 우크라이나 방문을 하잖아요. 그때 네. 가장 올라가죠 완전히. 네, 우크라이나로 출발한 이후에 이제 네.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게 1,000원에서 밑에서 맴돌던 주가가 장중에 5,500원을 찍는단 네. 말이에요. 이건 너무 명확하잖아요. 네. 이게 정권의 움직임과 주가가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웬 삼부토건 거기서. 그래서 그때 이건 작전이 없으면 이렇게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예. 그때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면 뭐 전쟁으로 많이 부서졌으니까 재건 사업에 뭐 수천조가 소요된다. 그러면서 그 재건 사업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마치 그때는 삼부토건이 선두에 서는 것처럼 네. 비춰졌어요. 근데 그렇게 보였죠. 네. 보도가. 일단 삼부토건의 재정도 문제지만 나가기 직전이었고 네. 해외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공시한 바가 있어요. 네. 더 이상 못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돈을 누가 낼 누가 건데? 됩니까? 삼부토건이 네. 뭔데요? 그러니까 5배 이상 주가가 급등하는 거는 어떤 세력이 이끌어가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아무리 호재성 뭐 뉴스나 이런 게 터져도 그렇게까지 오르기는 어렵거든요. 실제로 지금 도표 좀 전에 나왔었는데 주가 흐름 얼마 안 있다가 거래 정지가 되면 저거 한번 보십시오. 저기 보면 우크라이나 방문할 때 5,500원 찍을 때가 네. 저 완전 고점을 찍은 다음에 주르륵 떨어져 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삼부토건이 거래 정지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저 사이에 이제 작전 걸려 가지고 먹을 사람 먹고 날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삼부토건이 또 네. 법정 관리 신청을 했죠. 했죠. 네. 사실상 부도가 난 부도 거예요. 났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때 싹 올라가 가지고 먹을 사람 먹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개미들은 들어가서 또 당하고 그렇죠. 당하고 나중에 회사는 박살나 버리고. 네. 주식 전문가시고 우리 의원님은 주식에서 좀 이득 보셨습니까? 여기 댓글에 네. 저런 책을 썼다는 거는 주식에서 안 좋은 기억들이 많으셔서 썼다. 우리 김용남 의원님 이런 댓글도 있어서 그 토탈하면 까이진 않았는데, 까이진 않았는데. 물론 많이 벌었을 때도 있고 예. 뭐 그때보다는 조금 못한 상태이기도 하고 그런데 뭐 까먹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검사하시면서도 이 주식 많이 보고 또 변호사 하시면서도 이게 봤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작전 가능성 저건 높다. 작전으로 보이고 저는 검사할 때는 주식 투자를 안 했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안 하고 예. 주식 관련한 범죄 수사를 했죠. 했죠. 예. 증권 관련 수사를 했던 거고 네. 주식을 실제로 투자한 건 최근의 일이기는 합니다만 네. 저건 누가 봐도 작전이에요. 작전이다. 근데 저는 의문이 드는 게 네. 이게 작년 7월에 예. 이른바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그 이종호 씨가 부각되면서 네. 임성근 사단장의 어떤 구명 활동을 한 핵심 관계자로 이종호 씨가 부각되고 거기에 또 단톡방에 산부가 등장하면서 집중 조명을 받았는데 그렇죠. 왜 이제서나 내놓느냐. 아 그때 도이치모터스 이종호 삼부 그 골프 삼부 아니다. 삼부 토건이다 다 나왔지 않습니까? 다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은. 금융기관에 특히 금융당국,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보려면 금방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시점에 누가 돈을 벌었고 누가 팔고 나갔고 누가 샀고 찾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훨씬 전에 네. 그러니까 2023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갑자기 주가가 5배 이상 급등하고 거래량이 네. 수백 배가 폭등을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근데 이게 증권 금감원 말고 증권 거래소에 이상거래 적발 시스템에 안 떴을까? 무조건 뜰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안 뜨지? 안 뜨죠. 네. 이 거액 돈이 계속 들어오고 계속 판매가 되고 뭐 사고 이러는데 이게 말이 그러니까요. 됩니까? 네. 야 그런 것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종호라든지 김건희 지인들 이 네.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김건희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사실은 김건희 특검법의 내용에 들어있던 거죠. 네. 근데 하도 계속 거부권이 거듭 행사되고 폐기되기를 반복하니까 이제는 이제 명태균 특검법이잖아요. 그래서 네. 명태균 특검법에는 삼부토건 관련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어요. 물론. 네. 그런데 이거는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막무가내로 거부를 하니까. 그러니까요. 논리도 없이. 네. 근데 금감원장이 이복현 전 검사죠. 네. 이른바 윤사단의 경제통이고 막내 검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최측근 중에 한 네. 명인데 어쨌든 시기적으로 대단히 늦었습니다만 금감원에서도 이런 결과를 내놓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포기한 거잖아요. 검찰이 제가 보기엔 너무 감이 없어요. 감이 없는 이 정도 건데. 되면 들어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살곤수라 하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은 뭐 수사하기 어렵다 해도 죽어가는 권력은 수사를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검찰 아닌가요? 네. 그래야 우리 또 조직도 살 수 네. 있는데 예전에 그렇게 뭐 죄송한 얘기지만 검찰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조직을 많이 또 유지했던 근데 측면도 지금은 있잖아요. 아니 누가 봐도 이건 그걸 했어야 되는데요. 하면 찾기도 쉽고 죽기 일보 직전인데 네. 지금도 안 한단 그것도 말이에요. 지금도 안 하고 네. 있고 뭐 때문에 그러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어쨌든 삼부토건 사건 눈여겨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에 뭐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있어서 다 내란이 더 크니까 이제 이게 좀 덮인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차근차근 해야죠. 네. 국가기관을 이용해 가지고 돈벌이를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면 본인이 안 벌더라도 지금 누구한테 벌게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건 말이 너무 됩니까? 노골적이에요. 예. 이게 대통령 부부의 움직임과 주가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가느냐고. 갑니까? 이 말이 됩니까? 자, 또 하나 좀 봐야 될 게 이철규 의원의 그 아들 마약 사건, 또 장제원 전 의원 성폭행 사건, 또 건진법사 지금 카카오 압수수색 등등 지금 선거가 조기 대선으로 갈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이른바 친윤들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뭔가 검사나 경찰 캐비넷이 열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제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오래전부터 사건을 갖고 있다가 이제 수사를 시작하는 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고 네. 물론 그게 그전엔 정권의 실세였으니까 고소를 못 하다가 전국의 변화로 인해서 이제 피해자가 고소장을 내게 됐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예. 수사기관이 갖고 있던 사건은 아니니까. 캐비넷은 아니다. 이거는. 예. 네. 이철규 의원의 아들 사건은 오히려 그거는 약간의 권력의 힘이 작용해서 수사가 늦어졌던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수사를 할 의지가 원래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기가 충분하죠. 네. 그러니까 그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그 마약 범죄가 벌어진 거는 작년 10월 29일이에요. 근데 인적 사항을 확인한 게 그러니까 누구다라는 거를 확인한 건 금년 1월 3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 그렇게 되면
바로 잡아요. 네. 잡아와서 조사를 하고 그러면서 상선이나 공범에 대한 수사를 하는 거죠. 사람을 안 데리고 어떻게 상선에 대한 수사를 해요. 말이 안 됩니다. 결국에는 마약 사범을 상대로 위로 올라가는 수사를 하는 건데. 네, 마약 수사 가장 중요한 게 같이 하기도 하고 자기가 구매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상선 찾아내고 사람 특정하는 게 가장 중요. 특정되면 바로 조사해야죠. 그렇죠. 아니 빨리 조사하고 예. 모발도 빨리 뽑고 그래서 거기서 마약이 검출되거나 이러면 이른바 그 공적을 쌓으라고 하죠. 네. 예. 그 저도 마약 수사해 보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좀 적당히 불어라. 아니 같이 한 사람만 불어라.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공적 조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올려줍니다. 그러면 양형 구형할 그렇죠. 때 아주 줄여주거든요. 사실. 구형에도 참작을 해주고 네, 선고할 선고도 때도 참작이 이제 되고요. 그 수사보고 형태로 공적 조사가 네. 법원에 제출되잖아요. 그러면 재판부에서 수사 협조를 했구나 그리고 선고 형량에도 참작을 해주는데 이거는 뭐 잡지도 않고 무슨 상선 수사하느냐고 말이 안 늦어졌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경찰이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도 53일 동안 안 했어요. 근데 그 소환 조사를 한 것도 언론의 취재가 들어가니까 이거 계속 덮어둘 수는 없겠다 해서 뒤늦게 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권력의 심의 작용해서 더군다나 경찰의 2인자라고 하는 치안 정감 출신의 권력의 실세인 이철규 의원의 심의 작용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성격이 조금 다른 거. 다르네요. 건진법사에 대한 수사 같으면 이 정권이 펄펄 시민하게 살아 있으면 하기 어려웠겠죠. 절대 못 하겠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 캐비넷이 열리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지금 한동훈 라인이 뭔가 작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공식적으로 확인되기가 어려운 어렵겠죠, 일이기 아무래도. 때문에. 예. 근데 제가 보기엔 한동훈 라인의 가동이 아니고 검찰 전체적으로 이 정도 상황 되면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태도를 바꿔서 적극적으로 정권 비리 아니면 정권의 핵심과 관련된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네. 지금 그렇지는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검찰 수뇌부는 지 생각만 한다. 철저하게. 자기들밖에 모른다. 옛날에는 그래도 조직 생각도 좀 하고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막 지 하나만 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야, 그 지금 뭐 김성훈 사건은 또 어떻게 보면 검찰이 좀 막고 있는 거 네. 보이잖아요. 오늘 아마 서울고검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그거는 사실은 구속영장을 벌써 청구했어야 네. 되는 건데 지금 계속 검찰에서 막히고 있는데 세 번째 기각을 해버렸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오늘 열리는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그것도 뭐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네. 객관적으로 보면 당연히 영장 청구하는 게 맞죠. 하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근데 모르겠어요. 이것도 뭐 검찰 내에서 한 몸으로 움직인 게 아니고 각자 이해관계가 달라서 이거 막아야 될 사람은 막고 네. 또 해야 될 사람은 하고 뭐 이런 거 아닌가 싶기도 그럴 수 하고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조직적으로 네. 움직인다기보다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좀 어색합니다, 사실은. 근데 김성훈 차장에 대한 네.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공수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고 네. 하잖아요. 제가 봐도 이거는 거의 그 최상위에 있는 사람이 막지 않고서야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겠나라는 네. 의문이 들어요. 물론 이유는 뭔지 아직은 확인은 안 됩니다. 네. 왜 그러는지. 왜 그러는지 뭔가 있겠죠. 비하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확인이 돼야 중요한 것 같고 검찰 얘기 하나만 더 하면 지금 명태균 수사는 좀 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앙지검으로 옮겼는데 지금 특검법이 통과되니까 뭐 그런지 몰라도 명태균 씨도 조사를 한다고 그러고요. 강혜경 씨도 참고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결국 조사가 좀 빨라질까요? 특히 김건희, 윤석열 조사할 수 있냐 이 부분이 핵심 같은데요.
아니 뭐 지금 조사한다고 빨라지는 건 아니죠. 뭐 이게 언제적 일인데. 벌써 석 달 지났습니까? 네, 벌써 했어도 다. 아니 그리고 창원지검에서 안 했겠어요? 네. 안 했나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 한 거예요 그동안 몇 달 동안? 예. 그러니까 늦은 거고 음. 사실은 그렇게 많은 의혹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사건 당사자의 전원을 통해서 알려줬으면 네. 진작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언젠가는 특검이 시행되지 않겠어요. 물론 시기의 문제입니다만 네. 그럼 나중에 특검 수사가 실시됐을 때 검찰에서 이거 덮었네. 다 내지는,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안 했네. 아. 라고 하면 오히려 자기들이 경을 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소 늦어졌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겠죠. 한편으로는 특검을 하게 되면 검찰 조사 기록을 먼저 받아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하나도 안 했네. 봐줬네. 이래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게 네. 가장 두렵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 특검법 최상목 대행이 이거는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마은혁 지금 재판관 관련해서도 임명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 특검법 지금 통과는 됐습니다. 국회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특검법 관련해서. 이달 15일까지가 시한이잖아요. 네.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근데 글쎄 지금 헌재에서 스케줄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의 결정을 그 전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변론 전개 더 빨리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는 나는 이거 하기 싫어. 난 손 안 댈래. 그냥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복귀하면 예. 그 양반이 하든지 말든지 아하. 약간 그런 태도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특검법도 그렇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다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일단 무책임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헌재 결정까지 났는데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 안 하고 있는 거는 이게 위법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그러니까요.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금 뭐 막무가내라 방법이 없어요. 일각에서는 직무유기죄 아니냐. 아니, 그렇죠. 저 국민들 고발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무유기죄 충분히 검토해 볼 같거든요. 만하다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아니 헌법상 의무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면 그냥 그 당일날 그냥 임명을 해야 되는데 즉시 해야 하도록 돼 되는데 있거든요. 지금 며칠이 지나고 있는데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계속 변명을 하면서 임명을 하지 않는데 특검법도 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일단, 제가 보기엔 정말 이 정권은 브레인이 없어요. 머리를 못 쓴다 이 말입니까? 브레인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적어도 네. 원래는 진작했어야 됩니다만 네. 헌재 결정이 나면 바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하고 네. 그리고 다음 달 18일이면 재판관 2명의 임기가 종료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문영배 이미선. 네. 아유 헌법재판소 요새 가뜩이나 일 많은데 업무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 절대로. 네. 그래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도 어차피 그때까지 대선 안 열리잖아요. 네, 안 열리죠. 대행 체제란 말이야. 예. 얼른 임명하겠어요. 그러면 1명 주고 2명 가져오는 건데 맞네요. 산수도 못해. 거기다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면서 핑계 댈 수 있잖아요. 시간 좀 끌어라. 제대로 재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할 수도 있냐. 우리가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면 네. 오히려 임명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아니 사실은 그게 훨씬 유리하죠. 예. 더군다나 지금 사실은 요새 관심 밖의 사안입니다만 대법관 후보도 진작에 다 맞습니다. 해놓고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네. 공교롭게 그 양반도 맛이에요. 하필이면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마영주 후보자도 빨리 임명하는 게 임명하는 게 맞죠. 맞죠. 지금 뭐 할 대법관도 공석인데. 뭐 할 겁니까? 예. 자, 지금 마은혁 임명 안 하는 거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이 단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단식거리가 되는 건지 뭐 개인적으로 걱정돼서 단식하는 거 두 사람이 82학번 동기라면서요? 최상목 대행하고 법대 82학번 서울대 법대 동기죠. 동기인 네, 거잖아요. 네, 네. 각별한 건 각별한 거지만 단식이라는 거는 정치인들이 지금 단식할 때는 정말 할 게 없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 이제 우리가 네. 사실은 제일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죠. 네.
진상이네. 아, 정치인기 그 정도입니까? 그 정도입니까 이게? 아니 그렇죠. 명분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명분이 없어요. 응? 아, 참. 그러니까 헌재도 인정을 했어요. 이거 네. 임명하는 게 하라고. 헌법에 부합한다고. 네, 하라고. 그럼 빨리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한쪽에서는 여당 의원이라는 사람이 임명하지 말라고 단식을 해요. 아이고 참. 아니 근데 그것도 뭐 평소에 어떤 올바른 행동을 보이던 사람 같으면 모르겠는데 물론 올바른 행동을 보이던 사람이면 이런 그러지 않겠죠. 행동도 안 하겠습니다만 이른바 신윤핵관이라고 신윤 세력이라고 해서 김기현 당대표 시절에 이철규 사무총장 그리고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 그래갖고 사실은 그 둘이 네. 제일 호가호위를 많이 했거든요. 네. 권력의 그 진짜 뭐랄까 권력을 등에 업고 진짜 호가호위하면서 나쁜 짓 많이 하더니 이제 권력이 저물기 시작하니까 무슨 위기감에서 저러는지 모르겠는데 네. 명분도 없고 명분도 없고. 네. 보기도 안 좋고 하여튼 진상이다. 네, 진상이다. 식사하시라 그냥 이 말씀 하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은 탄핵 심판 선고 일정입니다. 뭐 예전 경험 뭐 박근혜 때 보면 한 2, 3일 전에 선고기를 잡더라고요. 만약에 선고기를 다음 주에 잡는다면 이번 주에 선고기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평일은 7일까지 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또 넘어가면 다음 주에 또 잡히면 언제쯤 선고가 될까요? 글쎄 선고가 오래 걸릴 사안은 아니라고 네. 보는데 만약에 헌재가 약간의 정국에 대한 네. 고려를 한다고 하면 아, 그런 것도 본다면 예, 네. 순서를 고민할 수는 있겠죠. 아.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결정을 먼저 해서 예. 권한 대행을 지금은 이제 부총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 권한 대행을 이거를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는 체제를 일단 만들어 놓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한다. 뭐 네. 제가 보기엔 거의 탄핵이야 인용될 가능성이 99.99%니까 네. 조금이라도 국민들이 보기에 전국의 안정화를 꾀한다면 그렇게 순서를 고민하느냐고 며칠 좀 밀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게 글쎄 뭐 평의가 이루어졌으면 바로 선고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평의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논쟁될 게 되게 쟁점이 많으면 평의하면서도 막 말들이 많을 건데 사실은 제가 판단 컨텐츠 쟁점은 크게 없거든요. 불일치될 게 있을까요 이게? 저도 없어 보여. 없어 보이거든요. 이게 뭐 뭘 평의를 하겠습니까? 앉으면 끝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음 주 정도에는 선고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겠죠. 가능하겠죠. 늦어도 다음 14일 주에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예. 다음 주 금요일에 선고 가능성 말씀을 하던데 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스타파 보도였나요? 이게 선고가 돼서 탄핵이 인용되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또 최상목 대행이 이것도 40여 임명하지 않듯이 날짜 안 잡으면 어떡하냐 대선 날짜 또 얘기하던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우리 헌법상에 숫자로 명기돼 있는데 60일 이내에 50일 하도록 뭐 다 잡아놨었는데 그건 숫자로 아예 박아놨는데 하긴 뭐 즉시 하도록 되어 안 하고 있는데도 있잖아요. 안 하고 즉시가 안 있으니까 하고 있는데. 즉시가 뭐 네.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게 네. 하고 있으니까 그런 염려는 하는 것 같은데 그거 현실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어? 안 하겠죠 네. 설마? 무슨 배짱으로 더 이상 그렇게 그렇게까지야 못 하겠죠. 그렇게 이건 숫자로 나와 있는데. 자, 뭐 어쨌든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대선 열차 빠르게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얘기 짧게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의 KMBDI 그 국부펀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논란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습니까? 저는 논란이 생길 얘기는 아니라고 아닌데, 생각해요. 예. 근데 물론 일종의 국부 펀드를 조성해서 거기서 이제 뭐 엔비디아 같은 좋은 회사의 지분을 한 30% 갖고 있다 그러면 세금 부담이 주는 거 아니냐는 취지인 것 같은데 국부 펀드를 운영하는 나라는 많이 있죠. 그렇죠. 뭐.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싱가포르이 그렇고 그리고 그 좀 대만.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세계에서 제일 큰 그렇죠. 국부펀드죠. 근데 그거는 재원 마련을 어떻게 했냐면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참 대단한 거예요. 정치인들이 당시. 이제 한 5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때 유전이 발견되죠. 근데 그 유전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부를 다음 선거를 위해서 내가 다 나눠주겠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걸 갖고 국부 펀드를 조성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세계에서 제일 큽니다. 노르웨이. 규모가 예. 운영 규모가. 네. 싱가포르는 뭐 고 이광열 총통이 워낙 대단한 사람이다 보니까 또 선견지명이 있어서 네. 그걸 해놓은 거고 우리도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하고 그리고 막상 펀드가 조성됐을 때 운영을 얼마나 정치로부터 독립돼서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전 논란이 생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뭐 사회주의 뭐 얘기하면서 또 여당에서는 난리가 났던데. 싱가포르이 그럼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러면? 노르웨이가 사회주의 하고 있어요, 지금? 대만의 TSMC는 또 어떻게? 그건 좀 억지고. 억지죠. 예. 아니 그리고 어젠가 정부에서도 발표했잖아요. 네. 첨단 산업 발전 기금? 그 최상목 대행이 지금 50조인가요? 네. 한다면서요. 그게 국부예요. 국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똑같은 그거는 정부 보증체를 발행하고 네. 뭐 산업은행이 출자하는 거로 그 기금 마련 계획을 짰던데 국가 주도하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 약간 기금 마련 방법은 저는 조금 제 생각하고는 다릅니다만. 네. 네. 하나만 더 달아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얘기 좀 해보면 탄핵을 찬성했는데 윤석열한테 미안하다 얘기하면서 또 탄핵 그 반대 집회 참여자한테 고맙다. 이게 뭐 죽을 뻔했다면서요. 근데 또 이게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랬다 저랬다가 결국엔 표 때문에 그러는 거 같은데. 표 때문에 이러면 됩니까? 그 일관성을 좀 유지해야 그러니까 돼요. 이게 지금 분위기를 모르네. 죽을 뻔했다면서 뭘 고마워요. 아니 한동훈 대표가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직후엔 잘했죠. 제일 잘했어요. 네. 네. 위헌적이고 국민과 함께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국민과 함께 막겠다. 근데 그 다음부터 갈팡질팡을 몇 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2월 7일 날 탄핵소추는 좌절됐었고 그리고 이제 14일 직전에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몇 표가 넘어와서 이제 탄핵소추가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12월 3일 밤에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했다면 정치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유리했을 겁니다. 훨씬 유리했었고. 네. 왜냐하면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고 야, 이 사람이야 본선에서 이길 수 있어. 그러면 국민의힘 당원들도 결국엔 본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한테 쏠려 가거든요. 근데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 지금 정치적으로 힘들어진 건데 근데 또 그래요. 지금이라도 좀 한 길로 가야 되는데 뭘 미안하고 고마워요. 죽을 뻔했다면서 이 말이 말이 됩니까? 아니 그리고 내란 수계한테 뭘 미안해요. 뭘 미안해요. 네. 그러면 뭐하러 탄핵을 했어요. 찬성을 했어요. 이게 말이 이 정치인이라는 게 참 이게 정모감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관된 자세를 유지 못하는 거. 네. 제가 보기엔 좀 정치적인 맷집도 약하지만 너무 이런 모습을 오히려 너무 실리만 추구한다는 것처럼 비칠 수 있거든요. 지금 표 때문에 이게 당의 표를 받아야 되니까 이러는 그러니까 거다. 뭐 어차피 대통령 제목도 대통령감도 잘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좀 의연한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이 기대를 해주는 거지 이렇게 약삭빠르게 보이면 오히려 손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다 보입니다. 사실은 보여요.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얘기까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용가라서대 김용남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내 MTS의 선두주자 증권통. 모든 투자 자산을 한눈에 오케이. 투자 고수의 거래 내역을 구독하고 주식 투자를 더 쉽게.
거슬리는 하단 광고도 로에드 가입하면 더 넓고 더 많아지는 나의 관심 종목들. 쉽고 빠른 주식 투자 증권통.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동갑내기 변호사 셋이서 풀어보는 정치와 법 이야기 이슈 3합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필성, 신유진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슈 3합 공식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두 분께서 주목한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우리 김 변호사님. 예, 요즘 이제 명태균 씨가 네. 계속 이슈인데요. 지난 28일 날 이제 영태균 씨와 관련이 있다고 지금 계속 언론 보도되는 분 중에 한 분이 오세훈 시장님 아니겠습니까? 예. 이분이 이제 YTN 라디오에 나오셔서 네. 명태균과 여러 번 만나지 않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 번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 네. 끊어내기 때문에 끊어내기 위해서 만난 것이다. 만남 끊어내는 과정이었다. 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얘기했죠. 끊어내는데 시간이 걸렸다. 예. 그래서 끊어내는 과정이 좀 있었다. 정확히는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는 7번 만났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네네. 사실 횟수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만큼 인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7번까지는 안 되고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떤 관계길래 끊어내는데 별도로 만나서 여러 번 시간 연인인가요? 그러니까 연인도 이렇게 많이 만나나? 그러니까 연애를 물론 못 해보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예. 보통 이제 아무리 뜨겁게 사랑했던 사이라도 예. 몇 번을 만나가면서 이렇게 협의해가며 헤어지진 않거든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여러 번 만난 게 다 이 끊어내기 위한 거였으면 그 전에는 얼마나 뜨거웠다는 얘기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게 지금 아마 이제 해명이라고 하신 걸 텐데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들을까? 좀 명태균 관련된 건 확실히 물론 지금 탄핵 정국이라서 이 미온적 상황을 해결하는 게 먼저겠지만 진실이 좀 밝혀졌으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오세훈 시장 얘기하는 게 참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좀 안타까워 보여요. 궁색해 보이기도 하고 다 하나하나씩이 부족하고 명태균은 좀 떳떳한 모습이고 오세훈은 나오면 이건 다 이런 얘기로 느껴지거든요. 계속 말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계속 말이 바뀌고 있어요. 1월 달까지는 만났다. 근데 또 2월 달에 만났다. 2월 달이 제일 중요하다. 명태균이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또 2월 달에도 그건 다 끊어내는 과정이다. 아이, 뭡니까? 말이 됩니까? 옹색합니다. 이건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어떤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죠. 네. 변명이기도 하고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여론조사를 누가 대납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여론조사 대납 뇌물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중요한 상황인데 이렇게 자꾸 끊어내는 과정이다 얘기한다는 그런데 게 저는 될까요? 오세훈 시장의 그런 변명보다도 이 시기에 발맞춰서 움직여준 검찰. 네. 검찰이 김한정 씨를 압수수색하지 아하. 않았습니까? 예. 이 얘기가 나온 건 이미 작년입니다. 그러니까요. 작년 왜 지금 하고 있냐? 네, 압수수색을? 그때부터 김한정 씨 육성도 나오면서 네. 강혜경 씨 전화하면서 딱 시켜서 내가 만나러 간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시켜서라는 그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통화 맥락상 오세훈 씨로 보였는데 오세훈 시장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육성도 나오고 김한정 씨가 돈을 3,300만 원 입금한 내역도 나와도 침묵하던 검찰이 왜 전격적으로 아하. 김한정 씨를 압수수색하러 들어갔는지 예.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슈입니까? 네.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제가 준비한 이슈는 조기 대선 신경전이다. 이 한 축이 제가 느끼기에는 검찰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오세훈 시장을 관계된 예. 김한정 씨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찬가지고요. 참으로 신기한 것이 윤핵관 중에 윤핵관, 윤핵관 중에 윤핵관인 이철기 의원, 네. 이철기 의원 아들에 대한 수사인데 어떻게 이철기 의원은 그런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알면서 아들에 대한 뉴스만큼은
뉴스를 보고 알았다. 아 그래요. 저희 아들이 그 마약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몰랐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 뉴스를 보고 알았다. 여기 검찰이 끼어들었다 이겁니까? 이거는 경찰에서 네. 경찰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53일 만에 체포했다는 건데 아니 신원을 확인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 자에 대해서 빨리 이 마약에 관해서 무슨 뭐 신체 검사라든지 이게 나오려면은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53일 후에 뭐 신체 검사하면 뭐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네, 이거는 이제 경찰에서 한 건데 지금 최근에 또 장제원 전 의원에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제 문자까지 공개되고 네. 어제는 장제원 의원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아니죠 2024년 총선 네. 때 뭐 험지 출마해라라고 하니까 버스 92대를 동원하는 그런 쇠과시를 통해서 나 장제원 여기 있습니다. 네. 존재감을 과시했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드러나는 사건은 10년 전, 무려 10년 전쯤이지만 어쨌든 그 사건 관련해서 피해자가 장제원 전 의원, 당시는 이제 의원은 아니었지만 장제원 씨로부터 받은 문자, 뭐 그렇게 가면 어떡하느냐, 네. 전화를 받아달라. 강력한 증거로 보이는데요. 네, 이게 이제 오전에 네. 이 여성분이 나간 다음에 호텔을 나간 다음에 장제원 씨가 보낸 문자라고 하는데 이 문자를 그 여성분이 10년 동안 간직한 것일까? 아니면은 어디선가 이거를 한번 문제 제기를 해서 문제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것이 그렇죠. 네, 지금 얘기가 네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게 하필 이 시점에 나오는 것이냐.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복현 금감 원장이 직접 삼부토건 관련해서는 100억 원대 시대차익이 있는 것을 이미 보도가 된 바 부인할 수가 없다. 네. 100억 원대 시대차익 뭐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 이 이슈는 결국 조기 대선 국면에 검찰들도 끼어들었다. 이 뉴스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까지나 이건 전적으로 추측입니다. 추측입니다. 정황상 추측이긴 네. 한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네, 살아남아야죠. 예, 근데 이제까지 검찰이 살아남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했던 게 정권 초기에 네. 이제 막 정권을 잡은 이제 권력자에게 잘 드는 칼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잘 드는 칼 노릇을 하면서 뭐 이제 좀 비리나 이런 뭐 문제된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을 쳐내는 모습을 보이고 국민적 지지를 얻고 네. 그걸 이제 힘입어 가지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이런 식의 태도로 보였거든요. 근데 다음 정권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미 이제 검찰에서 대통령까지 배출했는데 네. 지금 이제 내려오시게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살 수는 없는 거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를 살려줄 수 있는 주자를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현재 지금 뭐 두 가지 점을 생각할 수 있죠. 일단은 민주당 쪽에서 정권을 잡으면 검찰이 위험하니까 네. 일단 국힘 쪽에서 잡는 게 유리할 것이고 본인들 입장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친검찰적 인물이 누구인가? 한동훈 아닌가요? 막 그렇게 생각하면 한동훈 지금 전 대표가 뭐 지지율에 이런 데서 사실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지금 그 주요 주자들에 대해서 주저앉히거나 좀 할 필요가 있지 않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는 거다. 추측이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전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정황 이렇게 상상하는 정황과 맞아 돌아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의심으로 보는 게 아닌가. 검찰이 그래서 움직인 거 아니냐. 무엇보다 그렇게 검찰이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주는 것인가. 저는 이게 뭐 한동훈 대표를 위한 암묵적인 어떤 그런 도움을 주는 기사 거기에서 그친다고 생각하진 않고 특히 이제 삼부토건 관련한 주가 조작 의혹 이런 거에 관련돼서는 누가 떠오르는 인물이 삼부토건 전 정권 이게 단순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는 이제 이종호라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문자 내일 3부 체크하고 라고 했던 그 문자 때문에 3부라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 정도면 당연히 이미 이 정도면 주가 조작 의심이 있다라는 얘기가 다 나왔던 거고 이 이종호라는 인물은 결국 VIP를 언급하면서 VIP에게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해보겠다라고 했던 인물이고 그 이종호가 당시 VIP라고 언급했던 사람은 김건희 씨다. 그렇죠. 그런 얘기까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그 3부 체크의 골프 아니고요. 3부 토건이라고 지금 다 알려졌고 그 체크의 그날
다음 날부터 아주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5,500원 뭐 6배까지 뛰은 다음에 나중에는 뚜루룩 떨어져가지고 거래 정지되고 지금 법정 관리되고 있는 삼부토건 이것도 나중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아직도 그 극우 유튜버들에 대한 소구력이 굉장히 강하게 있다. 네. 극우 유튜버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도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라는 말에 발맞춰서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극우 유튜버들의 행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해가 되는구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극우 유튜버들에게도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너네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은 지금 손 떼고 후계를 인정해라. 네. 뭐 그런 메시지 총괄적으로 그렇게까지 알겠습니다. 자, 두 가지 뉴스 한번 짚어봤는데요. 일단은 탄핵 심판 선고 날짜 조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한덕수 지금 탄핵 심판 결과 원래는 변론 종결이 좀 더 일찍 됐기 때문에 이번 주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됐는데 이번 주 얘기 없는 거 봤을 땐 결국은 다음 주로 미뤄지는 것 같고 지금 탄핵 선고 한덕수가 먼저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럼 뭐 이제 아직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예. 저는 한덕수가 먼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지금 물론 뭐 일반적인 재판이면 먼저 변론 종결된 게 먼저 되는 게 상식적이죠. 맞겠죠, 그게. 근데 지금 헌재도 얘기를 했지만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전 총리가 맞죠? 아니요, 지금 총리가 지금 아직 총리 죄송해요. 그러니까 저희 어쨌든 한덕수에 대한 탄핵 심판과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고요. 그건 우리나라의 지금 헌정 질서 전체가 지금 사실상 정지돼 있는. 지금 비상 상태로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무총리가 지금 탄핵된 거는 그런 정도의 의미는 없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지금 윤석열 재판에 있어서 탄핵에 있어서 처음부터 얘기를 했지만 이 재판을 빨리 진행해서 결론을 내야 될 이유는 헌정 질서를 빨리 회복해야 되기 때문이다. 네. 특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헌정 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인 쿠데타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덕수보다는 지금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먼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게 맞고 어쩌면. 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그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먼저 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한덕수에 대한 그 탄핵 심판 결정이 먼저 나올 경우에는 혼란이 또 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용되거나 기각되거나 경우에 서 달라지잖아요. 네, 기각돼서 복귀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의 수도 있고요. 저는 한덕수가 복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이후에 있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 결정에 대해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면 윤석열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하고 그러면 한덕수에 대한 결정은 큰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도 헌법재판소가 먼저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뭐 평의도 계속 하는데 각자 하기보다는 저는 이번 이런 내란 상황은 재판관들이 전원이 좀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한덕수 예컨대 마은혁 재판관 그 권한쟁의 심판도 탄핵 심판 종결 후에 최종 종결 후에 선고 날짜를 잡은 거거든요. 네. 그거 다 스케줄 따라 간다고 보면 저도 생각해 보면 한덕수 총리 이 탄핵을 빨리 선고할 이유는 사실 없어 보이거든요. 한덕수 총리의 탄핵 이슈, 그러니까 선고를 빨리 해라라고 주장하는 유일한 사람, 그쪽에 관심이 있는 한덕수 총리 선고 언제 하십니까?라고 주장하는 유일한 쪽이 지금 국민의힘. 국민의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띄우는 뉴스고 사실 보통 일반인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국민들은 한덕수가 돌아오느냐에 대한 관심도는 지극히 없다. 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이 내란 우두머리죄 혐의를 받고 재판에 있는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만 집중이 되어 있고 한덕수 선고를 띄우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뭐 길게 말씀드릴 바가 없다. 네. 그러면 윤석열 지금 피청구인 탄핵 심판 선고기일 언제쯤 될까요? 현재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다음 주 정도가 되겠죠. 다음 주. 예, 이게 뭐 빠르면 이번 주가 아닐까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벌써 목요일이고요. 네. 뭐 내일 선고할 거를 오늘 하지는 못하겠죠. 그럼 결국 다음 주네요. 예, 다음 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나 그 다음 주 되거나 또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진짜로
이 사건이 네. 과연 그렇게 시간을 끌어서 오랫동안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 왜냐하면 뭐 누구나 이 내란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알겠지만 네. 헌법 기관을 파괴하려고 군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국회 선관위에.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거 국회 선관위에 군대를 보낸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이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게다가 지금 피청구인 윤석열이라는 자의 지금 부재로 인해서 지금 전국의 혼란 이런 거는 말할 수가 없고 지금 헌법재판소를 뭐 때려 부시자라는 얘기를 뭐 공공연하게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네. 연단에 올라서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역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회의원이.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길게 가져갈수록 이런 모든 혼란의 소용돌이의 헌법재판소가 더 헤어날 수가 없다. 그런 것도 판단해야 된다. 지금 말한 것처럼 현역 정치인이 가서 막 탄핵 반대, 뭐 부수자 이러기도 하고 그 반대 측에서는 뭐 필리버스터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찬성 측에서도 또 파면 촉구하는 의견 제출하고 정말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좀 빨리 결정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게 이런 게 평의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원래는요. 원칙적으로 네.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이라는 절차의 법적 성격을 네. 정치적 사법작용이라고 헌법학에서 얘기를 해요. 정치적 사법작용.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일단 정치적 문제를 기본적으로 다루기 그렇죠. 때문도 있고요. 그다음에 헌법적 논제라는 이 주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치적이니까요. 그리고 그 결정이 사법적 판단이지만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촛불 집회라든지 아니면 탄핵 찬성 집회, 아니 반대 집회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있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국민 여론이나 이런 것들 무시할 수 없는 것도 맞고요. 그 헌법재판의 특징이긴 한데 다만 이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기엔 너무 명백합니다. 그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내란 관련 연구를 가장 권위 있는 분이 서울대 한희석 교수님인데 네. 그분 말씀으로는 포고령 첫 단어를 듣고 이거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하거든요. 포고령 제일 앞에 거. 네, 예. 포고령이 제일 첫 단어가 국회입니다. 국회를 정지시키면 그게 자체 위헌이죠. 예, 국회의 정치 활동을 그만둔데 이걸로 그냥 끝났다 이거는 네. 끝났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맞고요. 국회에 대한 정치 활동 금지가 그 유명한 전두환 사건에서 그 내란 행위의 대표적으로 꼽혔던 행위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나 이런 게 없는 상황이라서 뭐 지금 그렇게 뭐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막 이루어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은 사실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후에 이제 정치적인 자기들의 입지나 아니면 뭐 이제 뭐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와야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게 맞는데 아무리 그래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고 하는 게 헌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헌정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뭐 빨리 좀 너무 이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예상합니까? 선고된다면? 선고 뭐 다음 주 중에는 네, 반드시 된다면? 날 것이다.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잠시 뭐 이렇게 이게 진짜야? 뭐 그쪽에서는 그렇고요. 이제 됐구나라는 한쪽에서는 그렇고 이런 얘기 있겠지만 지금 조기 재선을 준비하는 지금 홍준표 시장 서울로 이사 갈 생각에 지금 그리고 또 3월 5일인가요? 또 계시했어요. 또 계시했어요. 그랬었더라고요. 예. 3월 5일에 또 서울로 이사 가야 되나 3년 만에 이러면서 뭐 안철수 내가 한동훈보다 낫다. 또 홍준표 의원은 뭐 한동훈을 향해서 그분들도 바빠요. 탄핵 된다고 믿고 있는 거겠죠. 지금 벌써 뭐 이사에 대해서 몇 대 0? 몇 대 0? 죄송해요. 8대? 죄송해요. 몇 대 0 이름 말하면 안 되는데. 8대 0으로 9대 0이 아니라 8대 0으로 8대 0. 하겠습니다. 네. 9대 0보다는 우리 김 변호사님은 네, 이건 사실 8대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포고령만 가지고도 이제 이게 이제 국회 모르는 목적이 정확히 인정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평의하고 뭐하고 하는 게 뭐 자제라니 뭐 예를 들어 미슈가 됐던 무슨 홍장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게 뭐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포고령 자체로 그다음에 그때 국민 전체가 봤던 유튜브 실시간 중계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끝나는 것이라서 여기서 이럴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 만약에 정말 윤석열 편을 들고 싶은 헌법재판관이 있다면 이게 내란에 해당된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는데
이제 정도가 가벼워서라고 얘기할 가능성은 있는데 그러니까 그저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할 가능성에 빠져나올 구멍 하나밖에 없는데 그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게 딱 찍혀 있는 범죄가 우리나라 전체 범죄 규정 중에 내란죄밖에 없습니다. 내란밖에 없죠. 예, 그리고 국헌문란을 하면은 100% 이거는 탄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내란을 저질렀는데 가볍다고 얘기하는 재판관이 있으면 정상적인 재판관은 아니에요. 제가 재판관 이력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막 보수적이라고 하는 제가 보니까 판결한 걸 보니까 그럴 일 없을 것 같다. 네. 재판관들이에요. 네. 오랫동안 재판하셨던 분들이 이것을 기각을 한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 대선 국면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개헌 특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갑자기 또 개헌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대통령하고 국회하고 권력 분산하는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국민의힘에서는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신 변호사님, 국민의힘의 개헌 논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슈를 전환시키려고 하는 이슈 거죠. 바꿔보려고. 이슈를 전환시키면서 그냥 그저 개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같이 이제 그런 건 노림수를 던집니다. 이재명 대표 임기 단축. 이거를 3년만 해라 뭐 이런 거. 이건데요. 네. 이거를 진지하게 이슈로 삼아야 되나 의문입니다. 왜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시에 이제 최순실 씨 관련했을 때 개헌 이야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개헌 이야기를 통해서 이슈를 개헌으로 모두 다 이렇게 빨아들이면서 마치 대등한 그러니까 내란에 책임이 있는 정당 아닙니까? 지금 내란 옹호하고 막 그런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는 정당에서 과연 지금 내란에 대해서 종식은 못할지언정 네. 새로운 이슈로 자신들의 죄를 덮어버리고자 하는 것일까?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던지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서 고민할 이유가 없다. 내란이 아직 조치되지 않았구나. 그렇죠. 예. 이게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개헌하자 이런 건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반대가 월등히 높습니다. 한 60%에 가까워요. 한 59.5. 찬성하는 쪽이 28.9입니다. 아마 이렇게 정치권하고 온도차가 많이 느껴지는 상황인데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국민들이 설득이 될까요? 국민들이 설득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국민들이 그러니까요. 아는 겁니다. 예. 이게 개헌 논의가 이제까지 최근에 있었던 걸 생각을 해보면요. 네.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이제 박근혜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정권이 위기에 올렸을 때, 위기에 올렸을 때 마지막 타겟책으로 이제 꺼내는 경우 맞아요.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국회의장들이 자기 임기 끝날 때 되면 개헌 얘기를 꼭 합니다. 그랬던 것 같네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뭐죠? 이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다 내각제거든요. 기본. 내각제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권력의 중심이 국회로 옮겨갑니다. 국회에서 정부를 만들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현재 같은 이제 대통령 우리나라는 결국 기본적으로 대통령 중심대 시스템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이 대통령 같은 그런 지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별도로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성장해야 되는 한 단계 또 한 차원 올라가는 게 필요한데 그게 아니고 당내 정치만 잘하면 뭐 이제 최고 그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권을 가져온다는 것 때문에 국회가 좋아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개헌이 만약 정말 되면 자기 이름이 남으니까. 그 이유 때문에 되는 건데 그게 지금 계속 반복돼 왔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압니다. 그러면 지금 갑자기 개헌 이야기가 왜 나왔냐. 개헌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거였으면 진작에 하지. 윤석열 때 하지. 그러니까요. 윤석열 때도 사실은 개헌하다 원포인트 개헌으로도 하자는 논의가 있었고요. 저도 이제 그 학술대에 나와서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관련 검토를 해가지고 그때는 그 우리나라 자칭 국가 언론이나 이런 분들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그냥 몇 명 소장파 학자들이나 관심이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다 개헌 이야기 하는 거는 이제 위기가 왔으니까 이 이슈도 돌리고 다음 정권 가져오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다음 정권을 약화시키자라는 목적으로 하는 게 보이는데 국민들도 보는 거거든요.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 왜냐하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개헌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왜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냐. 그러니까 정말 필요하면 정권 바뀐 다음에 숙고해서 다 한 다음에 어차피 이제
그 다음 대통령 임기는 건드릴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헌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에서 충분히 해서 다음 대통령 끝날 때쯤에 그때 숙고해가지고 제대로 고치던죠. 저는 뭘 고쳐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론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짚어보고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선관위 특혜 채용 사례 이거 관련해서 결국은 선관위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또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죠. 이분 또 뭐 세컨드폰 논란도 있었고 아들도 논란이 있었는데 직원들이 알아서 과잉 충성했다 이런 입장도 내놨는데, 일단 선관위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직원들의 과잉 충성했다 이런 걸 떠나서 세컨드폰으로 통화한 정치인, 국민의힘 측 정치인 아닙니까? 이분이 선관위 전 사무총장까지 하고 바로 국민의힘 강화군수 보궐선거인가요? 거기 가서 출마하려고 예비 경선에 등록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쪽에서 자기가 출마하기 위해서 통화했던 정치인은 누구며 자신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에서 무슨 직원들이 과잉 충성했다 이런 말을 먼저 합니까? 정말 저는 사실은 이 선관위가 헌법기관 아닙니까? 헌법 114조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헌법기관인데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선관위는 헌법기관이 아니다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고, 이거를 다른 위원회 어디에 맡겨도 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극우층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관위는 이거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 법원 다 똑같다. 헌법. 국회의원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랑 똑같이 누가 그러면 아무나 내가 그러면은 내가 한번 의견을 낼 테니까 날 국회의원이라고 불러다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선거관리 사무를 할 테니 나를 선거관리위원회라고 불러다오 할 수가 없는 거다. 헌법을 바꿔야지만 가능한 일이다. 좋다 개헌하자 이런 식이에요. 선관위를 무차별적으로 때리면서 사실은 이런 이슈가 지금 김세환 전 사무총장 관련돼서도 국민의힘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 없이 선관위가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퉁치는 게 정말 뻔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정선거하고도 뭐 관련성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런 어떤 채용 비리 사과를 한 상황인데 해법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정책 해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를 나눠봐야죠. 일단 채용 비리가 있었고 그리고 인사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검증되지 못하고 있으면 그건 해야 됩니다. 뭐 헌법기관이라고 그런 것들에 대해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은 바로 엄격하게 들여다봐서 바로 잡고 필요하면 관련 법률이나 아니면 채용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 게 필요하고요.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선관위가 사실상 위원장을 전부 판사들이 맡고 있고요. 대법관이 또 위원장이죠. 그다음에 뭐 지역 선관위도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무슨 조직의 안정성 같은 거를 확보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들을 또 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만 이것이 지금 사실 선관위 이슈가 이렇게 뜨는 이유는 이른바 부정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목적 때문이잖아요. 목적이 있어요. 부정선거 했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기관인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흔드는 그거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고 그걸 둘을 섞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선관위는 헌법적 기관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별도의 선관위를 설치한 이유는 과거의 수많은 부정선거와 그런 그 권력자들에 의한 그런 횡포 때문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선관위를 설치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부분 해결이 됐고 우리나라 선관위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모범적 제도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점들은 살리는 게 필요한 것이지 이거를 선관위를 흔든다거나 선관위의 지위를 뭐 이렇게 헌법상 지위를 약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건 헌법을 흔드는 일입니다. 그냥 부정선거 얘기하고 싶어서 계속 그러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게 세컨폰도 세컨폰이지만 일단 어떤 문제가 있으면 수사하고 그거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없애자. 그러면은 이철규 의원 아들 뭐 문제 관련 있죠. 이건 채용 비리보다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경찰 없애야 됩니까? 네네. 경찰 없애야 되고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 없애야 됩니까? 그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아폰 썼는데 그 비아폰에 대한 얘기 이런 건 다 쏙 들어가고 지금 제정신이가 싶습니다. 아니 국회의원들의 어떤 잘못이 나온다거나 뭐 장재현 전 의원 근데 이 사람 전 사무총장이잖아요. 이 전 사무총장의 비리로 인해서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 장재현 전 의원 그럼 국민의힘 없애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내란대로 지금 내란 기소된 대로만 하면요 우리나라 군대를 없애야 돼요. 군대를 없애야 된다. 그렇죠. 경찰도 없애야 되죠. 국민의힘을 없애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깊게 해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김필성,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한 이슈 삼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뉴스토마토 구독자 이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 참여하시면 매일매일 2천 통통 쿠폰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 지급해드리는데요.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모랩에 가입하고 회원 고유버튼 코드 실시간 채팅창에 한번 붙여넣기 하면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5번까지 5천 통통 쿠폰 드립니다. 자, 이어서 뉴스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합니다. 한 주간의 민심을 들여다보는 쇼미더 민심 코너입니다.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3일 휴일이어서 토마토 여론조사가 이번 주에 아마 공표가 됩니다. 오늘도 좀 전반적 흐름 위주로 여론조사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에 저희가 정권 연장하고 교체 관련해서 여론조사 짚었는데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 근데 일주일 지났는데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박영식 에디터. 맞습니다. 그 리얼미터의 이번 결론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 주 월요일에 발표된 리얼미터 정례조사에서는 차기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요.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55.1%고요.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이 39%, 잘 모름이 5.9%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조사를 보면 2월 20일부터 2월 21일에 조사한 지난주 월요일 결과는 정권 교체가 49%, 정권 연장이 5.3%여서 거의 유사하잖아요. 살짝 붙어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뭐 이제 뭐 오차 범위까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자면 이게 정권 교체, 정권 연장이 이제 비등비등하다라고 보는, 아니 수치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의심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이번 주 조사가 좀 더 정권 교체 쪽에 많이 쏠려 있고요. 또 다른 여론조사도 하나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건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 조사인데 이거는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조사한 내용입니다.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50%였고요. 정권 연장이 43%였고 잘 모름이 7%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사 이번 주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조사 내용에서는 정권 교체 쪽이 좀 더 많이 쏠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특히 리얼미터만 기준으로 봐도 차이가 확연하거든요.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는 원인 뭐라고 봐야 됩니까, 대표님? 일단은 지금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관심도 높으신 양쪽 진영의 분들이 적극적으로 응답을 더 하다 보니까 사실은 격차가 이제 이렇게 큰 경우들은 ARS 조사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인데 지금 이 조사에서는 뭐 16% 포인트 가량 격차가 나는데 지난번에 소개시켜줬던 이제 전화면접 조사인 한국갤럽 조사 결과와 이제 같은 차이에 맞죠? 그때도 16%.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거 두 가지 측면이 하나 있을 텐데 이제 이렇게 지난번 한 5% 내외에서 이렇게 이제 확 커졌으니까 커진 부분들은 흐름들은 있을 텐데 뭐 이것이 이제 ARS 조사치고 약간 좀 과하게 벌어진 측면들도 있을 텐데 일단은 흐름이 그렇게 간 측면이 이제 있다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조사들에서도 이 흐름들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막판 이제 선고가 좀 다가오고 있는 또 변론이 쭉 이어져 또 왔던 상황이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변론이 사실은 최종 진술 그 부분요?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죠. 그것이. 그러네요. 그리고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중도 성향층에서 더 벌어진 것이거든요. 중도 성향층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런 변론들에 대한 공감도가 높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마지막까지 누적되면서 훨씬 더 이제 커진 상황이 되면서 전체 결과가 이제 벌어진 상황이니까 지금 어쨌든 윤 대통령 쪽에서의 이런 어쨌든 여론에 좀 호응을 이끌려고 하는 이런 전략들, 시도들 이것들이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물론 이제 집회에서 참여 인원들은 보수 참여 인사들이 높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여론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큰 것이란 큰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도 얘기했는데 우리 박영식 에디터가 같이 좀 말씀 주십시오. 중도 결과도 매우 궁금합니다. 네, 중도층을 보니까요. 지난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 중도층에선 정권 교체가 60.6%, 연장이 33.6%였는데 전주 대비 이제 이번 주랑 비교를 해보면은 정권 교체가 4.1% 포인트 올라간 거고요. 연장이 4.7% 포인트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도층 민심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가네요. 보통 살펴보면은 거리에 여권 주류 정서와 맥을 같이 하는 여권 지지층, 즉 윤석열을 두둔하고 비호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나온다고 해서 대통령 측에서 혹은 국민의힘 측에서 뭔가 좀 과도한 행동이나 과도한 언어들을 쓰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걸 뭔가 억지 쓰는 정치, 우기기 정치라고 바라보는 중도 무당층이 많이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여론이 뭐 민주당 쪽으로 혹은 정권 교체 쪽으로 그리고 뭐 이재명 후보를 시켜서라도 이걸 막아야 되겠다. 너무 과도한 정치를 보이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는 중도 무당층이 많다라고 파악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중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뭔가 좀 불안하다. 이 국가가 좀 불안함에 반응하고 반감을 가지는 그런 세력들의 반감을 가지는 중도 무당층이 많아졌다고 보고 저런 세력들이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을 좀 더 안정적으로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지도자는 누구인가 정당은 누구인가 이제 불안한 데에서 좀 많이 반응을 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참고로 리얼미터 기준 지난주와 이번 주에 보니까 표본이 그러니까 이제 실제 여론 반영 정도가 좀 넓어졌다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월 20일부터 2월 21일에 지난주 리얼미터 조사는 표본이 1,006명 조사했거든요. 1,006명. 조사 기간은 이틀이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된 조사는 1,500명을 조사하고 조사 커졌네요? 기간이 수목금이었습니다. 표본 차이, 조사 기간 차이가 좀 있어서 여론 조사를 통해서 어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뭐 어떤 정확도라든지 실제 여론 반영 정도가 좀 넓어졌다라는 차원에서도 이번 주에 발표된 리얼미터를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보수가 지난번 조사보다 150명 더 많고요. 중도가 지난번 조사보다 170명 더 많고 진보가 지난번 조사보다 140명 더 많아서 어쨌든 표본 자체가 494명이 더 많은 거예요. 표본이 더 커지면 그만큼 정확도가 높다고 보는 게 맞겠죠. 표본 오차가 더 줄어드니까요. 맞습니다. 뭐 표본이 이제 커진 것이니까. 근데 지금 한 요 정도 차이 여기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한 20% 넘어갈 수 있느냐 격차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는데 쉽진 않죠. 그렇게 되는 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제 보수 성향층 고정적인 분들도 이제 있으신 거니까 그래서 상당히 사실은 지금 이제 격차가 그 이전에 비하면 상당히 이제 커진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이 이제 윤 대통령의 그런 변론에 대한 부정적 효과도 있겠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덧붙이자면은 최근에 있었던 이제 양당에 대한 이제 인식들이 있었을 텐데 대선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민주당의 야당에서는 이제 정비가 잘 되어서 이재명 대표의 뭐 중도 실용 노선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여당에서는 선거 캠페인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 준비를 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이제 탄핵이 반대하는 것이니까 딜레마입니다. 대선을 준비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탄핵이 인용될 겁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캠페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내부에서 이제 혼선이 워낙 많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빨리 정비해야 된다는 시각도 있고 또 이제 경선에서 강성 보수층들, 지지층들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분들 때문에 이게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막 내고 하면서 당이 이제 정비가 되지 않고 대선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질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냐 아니면 집권 여당에 의한 이제 정권 연장이냐라고 묻는 거니까 당에 대한 평가도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최근에. 네. 그래서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야당, 준비를 아직 못하고 있는 여당 이런 인식도 이 조사 결과 응답에 차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에서 개헌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 개헌 관련한 여론조사 흐름도 우리 박영식 에디터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게 이제 리서치뷰가 KPI 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조사한 내용이거든요.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개헌에 대해서 여론조사 응답자의 결론적으로는 거의 약 60%가 반대 의사를 밝혔고요. 특이점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선 반대 응답률이 70%를 넘어가는 결과였는데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일부터 3일까지 조사했고요. 정확하게 59.5%가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방식의 개헌에는 반대한다라고 밝힌 것이고 개헌에 찬성한다는 응답률은 28.9%, 응답자의 11.6%는 모른다, 기타 이렇게 택했고 정파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지지층에서 반대가 71.5%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이게 재밌는 게 반대가 49.9%고요. 높네요. 찬성이 37.9%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유의미한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대표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첫 번째로는 이게 원래 한 얼마 전까지만 조사해서 그냥 개헌에 대해서 물어봤다. 지금 물론 임기 단축 항목이 들어가 있지만 개헌이긴 하잖아요. 그러면 개헌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에서 찬성이 높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약간 변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대개 대선을 앞두고 막연하게 어떤 대통령 권력을 줄이는 개헌에 대해서 이제 공감도가 높긴 한데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진영에서는 그 변경이 좀 되게 돼 있어요. 이길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하고 다음에 하는 게 낫지라고 하는 인식들이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흐름 변화 과정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제 야권 지지층한테 변화의 조짐들이 있어 보인다는 점을 하나 이제 지적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사안인데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는 개헌하면 이것이 필수 요건이고 이것을 하게 되면 자기 결단, 자기 희생이다. 그래서 지금 독보적으로 앞서 있는 어떤 후보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개헌도 민생과 경제처럼 아주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데다가 이 임기 단축 3년 하는 것을 그렇지 정치인이라고 하면 이번 국면에서 욕심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 희생을 보여주는 게 좋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3년으로 줄이면 뭔가 좀 불안정해지는 것 아니야? 그리고 대통령이 하는데 3년 줄이는 것이 그것이 정말 자기 희생 희생으로 비춰지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 연결이 일반 대중은 매끄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의도나 정치권에서 임기 단축 3년이라는 것이 매우 이제 그 중요한 이슈로 이제 얘기되고 있거든요. 미디어에서도. 근데 일반 대중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대통령 임기 단축 3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 의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조차도 반대가 절반인 거예요. 50% 되는 것이고 찬성은 40%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한테 이 논리가 전달이 안 돼 있는데 언론에서 얘기되고 있으니까 그 두 가지. 그러니까 개헌 전체에 대한 여론에서 약간 야권 지지층에서의 기류 변화가 확인되는 점, 또 하나는 이 임기 단축 3년으로 단축하는 사안이 미디어에서 논의하는 것,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아직 일반 유권자 대중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이 희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근데 이게 뭐 그 개헌 얘기는 사실 단골 메뉴잖아요.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는 단골 메뉴고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그냥 어머니의 집밥 같은 겁니다. 근데 이 어머니의 집밥이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는 대다수의 이제 주류 언론들이 개헌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개헌을 반대하면 구태 세력 같이 보이고 개헌에 찬성하면 87년 체제를 종식하는 굉장히 개혁적인 인사로 포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두 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개헌의 열을 가장 많이 올리고 있는 언론사는 조선일보입니다. 한동훈이라는 이 대선 주자를 간판으로 내걸고 개헌을 하고 싶어하는 그 의지가 읽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물론 87년 체제 헌법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저도. 근데 다만 이 우선순위가 틀렸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지금 국민들 대다수가
이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면서 독재 시대로 나아가려고 했었던 이 내란 세력에 대한 진압과 종식이 우선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도 누군가는 증거인멸을 하고 있을 거고요. 네. 누군가는 지금 기관을 동원해서 열심히 저항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대 정신을 어떤 민주주의의 회복, 내란의 종식 시스템과 체제의 복원이라는 데 좀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이 아니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여야 정치 원로 9명이 토론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렇죠. 지금밖에 안 된다. 하는데 제 나이 가지신 분만 하더라도 개헌 얘기 10여 년 넘게 들었습니다. 네. 개헌은 지금이 적기다라는 얘기를 진짜 거의 한 20년은 들은 것 같아요. 20년째 들었는데 프레임을 전환할 때 꼭 쓰인다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불리한 쪽, 유리한 쪽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서 결국 개헌이라는 것을 수단으로 쓴다라는 거를 많은 대중들이 이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과 반헌법의 대결이고 민주와 반민주의 대결이라는 이번 조기 대선의 시대 정신을 어떤 쪽에 두고 있는지를 좀 잘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꼭 정치권에서는 개헌을 주장하면서 뭔가 혹세무민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특정 정치인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어제 북콘서트 하셨던 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민주당의 줄탄핵 26번도 개헌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발생된 이유도 개헌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양비론을 취하시던데 이거는 저는 대중적인 시각과는 좀 멀리 있다라고 보고요. 차기 대통령을 잘 뽑아서 국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개헌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겠다라는 인식들이 저변에 많이 깔려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어쨌든 탄핵이 상당 부분 많이 반복을 돼 왔기 때문에 이 논리가 뭐 일정 부분 사실은 이제 공감을 주요한 이슈인 것은 틀림없어 보이긴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뭐 제도적 정비를 또 해야 된다는 것도 논리적 설득력이 이제 있고 하긴 여러 가지 이제 공감들도 얻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번 이제 대선을 앞두고 개헌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냐 아니면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 이제 개헌 비상계엄 등으로 인해서 내란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기 상황인데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그 위기 상황이 일단 있는 것이고 이것을 극복하는 게 또는 정상화시키는 게 먼저이냐 이제 요 싸움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 말씀하신 이제 시대 정신이다라든가 또는 지금 이번 상황이라든가 선거를 이제 규정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유리하게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것을 먼저 중요하다고 받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제 여권이라든가 또는 이제 다른 주자들 같은 경우는 이 개헌을 가지고 이제 빌미로 공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일단 이슈는 될 것 같은데 일반 대중에게 어느 정도 확산시키냐 이 부분이 좀 불확실하거나 아니면은 하려고 하는 쪽은 상당한 이제 과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거 하나만 첨언을 하자면 이 개헌 그러니까 이 개헌 주장하시는 분들이 왜 우리 주장이 잘 먹히지 않지라는 고민을 하실 때 첫 번째 제일 가장 큰 거는요. 제가 직감적으로 느낀 건데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시도해서 최후 진술을 최근에 하셨던 윤석열이라는 내란 수괴 역시도 자신이 복귀하면 개헌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했죠.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뒤따라서 이 지금 개헌을 주장하는 분들이 왜 내 주장이 안 먹히지? 알고 보면 지금 내란 수괴와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저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오해를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대목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 그 야권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 그 선뜻 호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이제 있는 것이죠. 자, 다음은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좀 나옵니까? 이재명 대표가 좀 40%대 지지율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볼 거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Y부터 먼저 볼 건데 이재명 대표가 42%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요. 김문수 19.7%, 한동훈이 7.8%, 오세훈 7%, 직함은 좀 빼겠습니다. 홍준표 6.2, 이준석 1.5, 그리고 뭐 김동연 2%, 김경수 2%, 안철수 뭐 빼놨네요. 안철수 1.6 뭐 이렇게 보이고요. 있긴 있네요. 그리고 리얼미터도 좀 함께 보면은요. 같이 해주십시오. 리얼미터는 46.3%의 지지도를 이재명 대표가 보이고 있고, 높아요. 김문수 18.9, 한동훈 6.9, 홍준표 6.8, 오세훈 5.1, 유승민 2.1, 이낙연 1.7, 김동연 1.4, 김부겸 1.3, 김경수 1.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뭐 이재명은 빼더라도 김문수 2등입니다.
최근에 이게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네. 한 30% 중반 정도 네. 나오고 있고 ARS 조사에서는 이제 40% 약간 넘는 수준이었는데 그 한 2, 3주 전보다 약간 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약간 더 높아진 흐름들을 좀 확인할 지표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거기에 지금 여권 주자들은 한 명으로 사실은 이게 모아져야지 추가적인 탄력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이제 김문수 장관이 1위를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명이 지금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정도 이제 선거가 좀 다가올 수 있다는 확신이 좀 드는 시기라고 한다면 어쨌든 한두 명으로 좀 모아지는 흐름들이 잡히거든요. 네. 대개 이제 그런 선거에서는 그래서 저 두 사람 중에 뭐 경쟁이 이루어져서 해겠지 했는데 지금 여권 주자들을 보게 되면 그 현상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비등비등해요.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이 좀 높은 상황에서 다른 자들 이제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권 성향층, 여권 지지자들이 지금 선거 준비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이거 이기는 게 정말 중요한 건지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캐릭터가 다른 인물들에 따라 가지고 네. 지지자들도 이제 마음이 하나로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요 흐름이 길어지게 되면 사실은 선거에서 준비하는 기간도 늦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떻게 좀 경선이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면 잘 정비돼서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딜레마입니다. 지금 말도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좀 전에 박영 씨가 말했지만 책도 출간하고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오세훈 시장 또 홍준표 시장 또 책 내겠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출간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얘기 못하는 사람도 있고 결국은 출간하는 사람들은 대선 출마하겠다 이 말이라고 봐야 되겠잖아요.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정치인이 출판 기념회 하거나 아니면 북콘서트 하는 게 뭐 매번 이제 뭐 절차 내시는 순서처럼 여겨지는 거라서 새롭지는 않은데요. 정치적 이벤트를 노리고 그 효과를 좀 만들어가기 위해서 책을 출간을 하는 거니까 새로울 건 없는데 좀 방식을 좀 달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최근에 이준석 의원이 타인의 손을 빌려가지고 준스토 이영원이라는 영화를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된 것을 뭐 그런 차이점을 두고 본다라고 하면 책 출간이나 뭐 영화 방영이나 뭐 다를 건 없다라고 보는데 저는 중요한 건 뭐 책이든 영화든 간에 그 안에서 어떤 자신의 핵심적인 비전과 가치를 담아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뭐 우리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님도 잘 책 내용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기사로 확인되는 그런 대목들을 보니까 과거에 자신이 주로 주장하셨던 내용들의 연장선이라든지 시대정신 같은 거를 좀 담으려고 뭐 대한민국 미래 설계도를 오 시장은 담겠다. 홍준표 시장은 이제 심지어 책을 2권을 냈는데 최근에 정치 상황을 SNS에다가 적은 글을 모은 꿈을 이루어진다라는 책을 내거나 뭐 미래 비전도 낸다고는 하는데요. 다만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 거. 한동훈 전 대표 어제 북콘서트 했는데 제가 봤거든요.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습니까? 책을 출간하기 전에 일부분이 발췌돼서 언론 보도에 나오는 내용이나 그리고 책을 출간하고 나서 각종 매체에 등장해서 단독 인터뷰를 해서 본인이 얘기하는 내용이나 북콘서트를 해서 지지자들을 만나고 프레스들을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뭔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나 정말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할 거면은 저는 사실은 그냥 이게 하나마나한 일이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한다라는 측면에선 좋을 수 있어도 그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신의 철학과 비전, 가치가 좀 더 보여야 되거든요. 경쟁력, 컨텐츠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아서 내공이 어느 정도 채워지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저는 책을 내든 영화를 내든 좀 제대로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건 좀 방점으로 찍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 좀 봐야 될 게 이제 야권인데요. 조국 혁신당이 야권의 모든 후보가 참여하는 이른바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국민 경선 치르자 제안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미국이 이렇게 하나?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당 경선이 이제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허물고 이제 야권 전체 일반 이제 유권자들 대상으로 해서 경선을 치르자. 전원이 나와서 경선한다는 뭐 이런 얘기는 이제 거잖아요. 옛날부터 정치권에서 있어 왔던 이제 현상이고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여론조사 경선 한번 하는 것도 준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할 수 있어요. 오픈 프라이머리 형식을 다양하게 해서 선거인단을 구성할 수도 있고 완전 열 수도 있고 그 방식을 뭐 이제 여론조사로 할 수도 있고 이제 형식 중에 있을 텐데 이것은 아마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고민 중에서 얘기를 했겠죠. 뭐
지금 당의 대선 주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목소리를 내고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면 민주당 이외의 주자까지 좀 포괄을 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이것을 제안을 한 것일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받기 힘들겠죠. 왜냐하면 지금 뭐 격차가 워낙 크게 나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제 당을 허물고 이렇게 이제 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전망이 되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민주당 쪽에 이제 그 다른 이른바 비명계 후보들의 이제 입장일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호응을 하느냐, 제가 봤을 때 호응하는 사람들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 아마도. 그래도 이제 민주당이 안 한다고 하면 그냥 민주당 경선 참여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몇 명이 갈라질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그래서 그럼 나는 민주당 경선 이거 안 받으면 나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군요. 그 부분이 이제 주목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제 갈지 지금 단정하기는 힘들 텐데 왜냐하면 그 인물들 입장에서도 민주당 경선을 해봤자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워낙 이제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경선에 참여해서 뭔가 의미 있는 균열을 낸다거나 아니면 결과를 뒤바꾼다고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아마 본인들 알고 있을 거거든요. 본인들 이제 생각에는 짧은 기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체를 열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뭔가 좀이라도 더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판단이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할 수밖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민주당은 당연히 이제 받지 않을 텐데 그 비명계 주자들 중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이것을 호응해서 이걸 받지 않으면 나는 나가서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당을 압박하는 것이 있겠느냐. 그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요 앞으로 펼쳐지는 국면에서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당 지지율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흐름 보이고 있습니까, 박영시 에디터? 예, 리얼미터부터 먼저 만나보면은요, 더불어민주당의 그 지지율은 44.2%를 보이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다소 전주에 비해서 빠졌습니다. 37.6%,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2.6%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정당 지지도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보면은요, 민주당이 40.3%고요. 국민의힘이 41.1%, 조국혁신당 2.7%, 개혁신당 1.5%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뭐 리얼미터로 보면 일주일 만에 좀 크게 달라졌어요.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이 앞서다가 지금 오차범위 밖으로 민주당이 앞서는 모습으로 바뀌었는데 저 윤희용 대표님한테 그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곧 뭐 다음 주에 탄핵 심판 선고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양당의 지지율 변화 이게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지금 저는 뭐 이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이 오차범위 내에서 양당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이제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흐름이 가긴 할 텐데 그러면 보수층들은 사실은 계엄 이후에 좀 약간 이제 이완되었다가 상당히 지금 결집된 상황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데 탄핵이 심판이 선고가 돼서 이제 인용이 된다 또는 이제 인용되지 않고 두 개 중에 하나일 텐데 인용이 됐을 경우에는 더 고조되기는 힘든 거예요. 이미 이제 충분하게 고조되어 있는 상황.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에서 최대치로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더 고조되기는 힘들고 이 상황이 이제 유지될 것이냐 좀 조정될 것이냐라고 두 가지 갈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이게 선고가 인용이 되면은 좀 조정이 될 가능성이 원래는 높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근데 바로 이제 대선 국면이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새로운 기대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보수층에서 이런 흐름들이 뭐 선고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박영시 에디터도 뭐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저도 이제 동일한 의견인데요. 이제 탄핵 선고 내서 만약에 이제 파면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 뭐 완전히 국민의힘 지지도가 이른바 이제 시쳇말로 떡락하고 민주당이 뭐 급상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있긴 해요. 의외로 조기 대선을 가게 되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이제 양쪽에 결집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정기가 아주 뭐 한 일주일 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제 양쪽으로 양극단화돼 가지고 지지율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서요. 생각보다 국민의힘 지도는 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헌재의 판결을 부정하는 의원들이 다수 나오거나 또 집회 정치를 계속해서 시도한다라고 하면 현실 부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들이 충분히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어서요. 조정기가 얼마나 가는지를 일단 보고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 모드로 이제 전환을 어느 정도 빨리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너무 분석이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네, 훌륭하게 약간 조정이 있을 거지만 대선 때문에 회복할 것이다. 그렇지만 국힘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 탄핵 결과를 선거 결과를 가지고 왜 광성으로 갈지 그러면 더 영향 받을 수도 있다. 부정적으로. 네, 다 대표님과 함께 해가지고 서당계가 됐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리가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방송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최인호원과 함께하는 최타임 준비되어 있고요. 배상훈 프로파일러 배배초, 김종대 전 의원의 최강 디펜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